마이크가 안 나와요. 마이크 안 나와. 그냥 목소리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안 들려요. 시작 전에 이 마이크가 공교롭게도 세 분의 귀한 스님을 한번 인사를 하고 넘어가기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4.13 총선 전에 인천에 기반한 혁신운동 혁신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셨던 세 분이 오늘 성명 포럼을 찾아주셨습니다. 김재영 변호사님, 윤대희 변호사님, 장정호 대표님 고생하셨다고 다음번에 인천에서 혁신운동에 기반한 후보가 반드시 국회 진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몰아주시라고 있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13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떤 분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13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런 장면이 떠올라요. 지난번에 10년 동안 연이어서 올림픽에 축구가 진출했느니 마느니 갖고 국민들이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항의도 이어졌습니다. 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인류를 이어주는 그런 스포츠 잔치인데 그 잔치에 가려진 게 이웃 국가들의 민중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전쟁의 참화 이런 거 우리가 눈을 가리고 다른 쪽으로 계속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의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130년 전에 인천 앞바다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전쟁을 평화로 바꾸는 일들을 끊임없이 도모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일만큼 중요한 인생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202차 포럼의 주제가 청일전쟁과 오늘의 동북아 정세 주제입니다. 오늘 강사님을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신대에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교수님이시고요. 동아일국제정치를 지금 공부하고 계신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홍용덕 선생님을 오늘 강사님을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영동입니다. 생명 포럼에서 오기 전에 우리 김용호 선배께서 이렇게 이제 그간에 진행해왔던 이 모임을 링크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봤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회원분들이 참여하시는 그런 포럼이고 그다음에 역사가 오래된 포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께서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이제 그분 책을 많이 읽었는데 참 대단한 그러한 자리에 제가 오게 돼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이고 불러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청일전쟁과 오늘의 동북아 정세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김용호 선배께서 그 앞에 책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외람되지만 제가 작년 10월 정도에 올해 청일전쟁 130주년하고 러일전쟁 120주년을 맞아가지고 또 책을 하나 좀 김용호 선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 냈습니다. 근데 아마 저를 불러주신 거는 저 책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올해가 이제 청일전쟁 130주년, 그리고 러일전쟁 120주년을 맞아서 특별히 인천이 그 양대 전쟁,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벌어졌던 양대 전쟁의 그 초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0주년을 맞아서 특별히 인천 지역에서 특별한 나름대로의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가능하면은 제가 저 책을 준비하면서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 9개 도시를 현장을 답사를 다녔습니다. 한 번을 빼고 나머지는 다 혼자 배낭을 메고 다녔습니다. 그 9개 도시 중에서 3곳은 섬이었습니다. 오키나와, 그 다음에 거문도, 그 다음에 류공다오라고 웨이하이 앞에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쭉 제가 돌아봤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돌아본 9개 도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찍은 사진, 극히 일부는 이런 거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하셨는데 이런 류의 사진들은 자료 사진을 일부 빼고는 대부분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이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청일 전쟁이지만은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한반도를 무대로 해서 벌어진 전쟁인데 사실상 동면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면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연구 전문가들도 사실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각각 설명을 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고 각각의 논문들은 많이 있는데 사실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하나로 연결해서 그렇게 같이 보는 경우들이 좀 드뭅니다. 근데 저는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19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사에서도 이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같이 연계해서 저는 저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여러분들한테 드릴 내용에도 이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이 왜 연계가 되는지 오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청일 전쟁은 130년 전 1894년이 있고 14년에서 95년에 일어난 전쟁이었고 러일 전쟁은 10년 뒤인 1904년에서 1905년 사이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청과 일, 그 다음에 러시아와 일본이라고 하는 한반도 주변에 서로 다른 강대국이 맞붙은 전쟁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상 그 전쟁의 발화점은 한반도였고 한반도가 주 전장터이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그 청일전쟁에서 여러분들 청일전쟁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동학의 난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정봉준 녹두 장군이 봉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거를 진압하기 어려웠던 조선의 정부가 청에다가 군대를 빌리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이 청과 맞붙은 전쟁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청일전쟁에서 한반도에서 이 죽었던 조선의 그 백성이 한 5만 명 정도, 3만에서 5만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기록이 없답니다. 기록이 없어서 어렵게 동학을 하다가 당시에 돌아가셨던 분들을 숫자를 합산해보면 약 3만에서 5만 정도라고 하는데 한국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 병합되어지고 나서 1919년 의병운동을 지속하던 시기에 의병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19,000명이라고 합니다. 17,0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3.1운동 때문에 돌아가신 조선의 사람들이 한 7,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합쳐서 한 25,000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수의 조선 백성이 청
중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기존 강대국과 또 동아시아에서 신흥 강대국을 떠오르는 일본과의 전쟁에서 무고하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에서 일부는 배우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에 있어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상당히 한국에 있어서는 더 포같은 월, 잊혀진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청일전쟁에서 많은 수의 조선 백성들이 일본의 군인들에 의해서 소탕당해서 학살당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19세기, 20세기 초에 상당히 중요한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게 잊혀진 전쟁으로 남아서는 안 되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그서 시작되어졌던 한반도의 이러한 하나의 그 안보 체제가 21세기인 지금까지 이어지는 나름대로의 시발점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일부 전문가들도 그런 부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벌어졌던 전쟁이 20세기에 한국전쟁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 19세기에도 한반도를 무드로 해서 전쟁이 벌어졌고 그는 이른바 외세에 의한 전쟁이었고요. 한국전쟁은 바로 한반도 내에서 벌어졌던 전쟁입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2023년에 작년이죠. 작년에 한미일 정상이 미국의 대통령 별장에서 만나가지고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했던 장면입니다. 자, 19세기와 20세기에 한반도에서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간에 한 번씩의 격변을 겪었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겪었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반도가 분단되어지는 그런 비극적 상황에 놓여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바로 한반도를 에워싼 주변 정세가 또 다른 음습한 또 우울한 하나의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일 모레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다극화 포럼이라는 게 있는 그 학자들 사이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창립식을 여는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발제를 맡아서 한반도의 미래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다가 서로 얘기를 하는 과정에 그래서 한반도의 미래가 어디로 갈 것 같다 하니까 너무 우울해 앞이 안 보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표를 했어요. 사실 21세기 지금 현재 2024년에 한반도를 에워싼 한미일의 관계 바로 그 다음 달, 한 달 뒤에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러시아의 푸틴을 만납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났죠. 자, 그리고 그보다 한 해 전에 바이든이 취임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납니다. 여기서 그 시진핑은 바이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시진핑이 프랑스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하고 있는데 마크롱 그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유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가장 최고의 좋은 거울이다. 뭐 유선 이야기. 거울과 교사. 왜 시진핑은 가는 곳마다 저 이야기를 할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라이징 스테이트를 해서 지금 새로 부상하고 있는 하나의 초강대국 아니겠습니까? 초강대국이 기존에 19, 20세기에 동아시아에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반식민 국가로
관리해왔던 그런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런 동일한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는 21세기의 새로운 국제관계의 시금석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의중은. 하지만은 이 한반도 에워싸움, 한미일과 그다음에 북러, 그다음에 북중 또 미중 관계가 얽히면서 21세기의 한반도의 그러한 상황이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해서 전혀 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19세기, 20세기 이후에 벌어졌던 청일 노인 전쟁을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은 많은 궁금한 이야기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편안하게 사진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궁금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통해서 자유롭게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고 그다음에 동아시아 국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사실 제가 전직이 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가보신 분들이 있었겠지만은 노무현 정부 때 2006년이죠. 2006년에 대추리에 미군 한반도에 주둔 중인 미군을 평택 대추리에 대배치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 거의 2달을 상주하면서 취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걸 느꼈어요. 그 중에 하나가 5월 4일 이제 군과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대추리에서 강제 철거에 저항하는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분들을 이제 진압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이제 눈앞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밤새 저는 거기 이제 차 안에서 벌벌 떨면서 이제 있다가 어디선가 군인이 온다라는 이야기 듣고 이제 저도 헤쳐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뽑았고 우리가 좋아했던 그런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에서 어떻게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미국을 위해서 미군의 대회출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비록 미국에 비해서 스케일이나 국력이 다소 낮기는 하지만 한 독립국가이고 그다음에 주권국가의 차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국가의 어떤 자기 스스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의문과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자라고 해서 사실은 저는 기자를 하면서 이 국제정치를 공부하게 됐고 또 그 과정에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바로 한국 문제의 근원은 통일로인 전쟁이 있고 21세기 한반도의 미래의 운명의 씨앗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소설가 정찬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역사란 저쪽의 세계이면서 동시에 이쪽의 세계다. 저쪽의 세계인 것은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지나간 세계이기 때문이고요. 그럼에도 이쪽의 세계인 것은 흔적을 통해서 그것의 흔적이 여기 지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저쪽의 시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쪽의 세계 사이에 뭐가 존재합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나갔죠. 시간이라는 것이 지나갔지만 우리는 흔적을 통해서 저쪽을 들여다볼 수 있다. 왜 들여다보느냐? 저쪽을 제대로 봐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중일 생계국을 배낭을 메고 돌아다니면서 늘상 가슴에 새겼던 이야기
넣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갈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끊임없이 이제 되물었습니다. 자, 저 사람이 저렇게 되물었던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갔던 데가 이제 일본의 그 하기시라고 하는 데입니다. 인구 한 5만 명 정도의 소규모 도시인데 우리로 따지자면은 경주 정도에 해당되는 그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시모노세키에서 차로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 2시간 정도 가니까는 있는데 이게 일본의 야마구치현이라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아베 전 수상이 자기 지역구였던 데가 바로 이곳입니다. 상당히 일본에서 보수 우익의 사실상의 근원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제가 있는 곳은 그 요시다 쇼인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던 곳이고요. 혹시 여기에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가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가면 요시다 쇼인의 생가라는 데가 있고요. 19세기 초에 일본에서 일종의 이제 정치 사상가입니다. 나이 30살에 절명을 했지만은 그 사람이 그 학생들을 가르치던 옆에 가면은 명취유신 태동지지라는 비석이 서 있습니다. 아베의 외교부 총리를 지금 디시 노스테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총리가 명취유신 100년을 맞아가지고 이제 세운 비석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명취유신이 음퉁고시다 뭐 하는 이야기죠. 명취유신, 메이지유신을 보통 얘기할 때 이 하기시 말고 일본의 가고시마라고 하는 그 도시가 한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휴양지로 많이들 들리는 그 중에 하나인데 이 가고시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이지 유신이 태어난 그 자기들도 메이지 유신의 고향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나름대로 정통성 싸움을 벌여요. 혹시 가고시마는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가고시마에 이제 가서 보면은 이 명취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이제 이른바 주요 인물들이 이 하기와 그다음에 가고시마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보통 이제 이 누가 선두냐라고 하는 그런 선두 경쟁을 묻지 못하는 그런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일본이 그 메이지 유신 1868년에 그 메이지 유신을 하기 전에 사실은 요 시기는 동아시아로 보면은 대질서의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서구의 열강들이 동아시아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동아시아의 기존의 전통 질서들이 서구와 만나면서 커다란 격변을 겪어가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1842년 난징 조약이 바로 그 양대 질서와 충돌해서 벌어졌던 첫 사건이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듣도 보도 못했던 서양에 의해서 자신만만했던 중국이 무릎을 꿇으면서 1842년부터 이후 100년간을 굴욕의 100년이라고 하는 시기를 이제 보내게 되는 출발점이긴 합니다. 동아시아에서는 그 기존의 중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태권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하나의 그 일국 체제로서의 질서를 이제 유지를 해왔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들어보셨을까 모르겠는데요. 보통 그거를 중화 질서 또는 하이 질서라고 얘기를 하죠. 중화 질서, 하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문명이 발전한 중국을 하로 보고
그 나머지 지역을 오랑캐 2로 구분을 해가지고 수직적으로 위계적으로 구분을 해놓은 하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국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가족으로 보죠. 그래서 힘이 있는 최강자인 중국이 힘이 없는 나머지 주변의 조공국이나 오랑캐들을 보살펴주는 그러한 하나의 그런 체제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통 이제 중화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이 세계 문명의 중심지. 반면에 유럽에서 들어온 질서는 1848년에 형성된 소위 말하는 30년 종교전쟁을 통해서 만들어놨던 베스트팔렌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른바 근대 국민국가가 출발한 질서입니다. 그 질서는 기존의 조선을 포함해서 동아시아가 알았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질서입니다. 그 질서 안에서는 모든 국가들은 평등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들은 각 나라마다 고유의 영토와 국민을 가지고 있고 고유한 주권과 종교를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 동아시아에서의 질서는 가장 문명이 개화되어 있는 중국과 그 다음에 조공을 바치는 주변의 조공국, 그보다 더 덜 문명화되어 있는 오랑캐로 위계화되어져 있는 불평등 질서였던 거죠. 바로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질서에 살아왔던 동서양이 이제 만난 상황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동아시아에서 최고의 패권국이었던 중국이 서구에 의해서 무참하게 무너집니다. 무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조선과 일본의 갖는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선이나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 국가의 생존과 국가의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조선과 일본의 길이 달랐습니다. 조선은 당시 동아시아의 패권국이었던 중국 청나라에 이제 편성하는, 그래서 편성해서 중국의 조공국가로 지위를 유지하는 대신에 중국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는 그러한 길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죠.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제 새로운 질서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자, 우리가 이거를 대화해서 자네들처럼 근대화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일본 근대화의 길로 나서게 됩니다. 바로 그 출발점이 되는 게 이 학이고 쇼인입니다. 요시다 쇼인이 어린 나이에 대학 교사가 돼가지고 가르치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자, 이 사람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구에 근대 과학기술과 국방이 약해서, 그리고 해군 훈선이 부족해서 이렇게 속으로부터 조약을 강제로 체결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권을 맡고 있는 막부 정권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막부 정권을 타도하자. 누가 타도할 거냐? 초망불기이군요. 그렇죠? 일반 백성, 민초들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서 저 막부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정권 타도를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자, 우리가 서구로에게 빼앗겼던 여러 가지 약했기 때문에 빼앗겼던 그런 불이익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외로 팽창해서 우리가 그거를 볼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북으로는 홋카이도와 캄차카반도를 우리가 빼앗고, 남으로는 ryukyu와 타이완을 우리의 영토로 만들고, 자, 북으로는 조선을 다시 일본에 조공하도록 조공국가로 만들고, 그 다음에 만주를 활양하고, 그 다음에 더 멀리는 필리핀을 공격해서 우리의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른바 해외 응비론을 제창한 사람입니다. 자, 그 밑에서 배웠던 사람이 저기 이제 이토 히로부미, 그다음에 야마가타 아리토모, 그다음에 히도 다케요시라는 사람은 저쪽에 가고시마의 인물들과 함께 막부 정권 타도에 나섰던 인물이고 그걸 선곡시킨 인물입니다. 그래서 명치유신, 메이지유신 삼골로 불려진 인물이고요. 바로 이 요시다 쇼인의 이 학교에서 사숙에서 이거를 배웠던 이토 히로부미나 그 다음에 야마가타가 바로 이러한 요시다 쇼인의 계획을 실제 실행하는 그러한 사실상의 행동에 나서게 됐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는 제가 최근에 어떤 서울대학교 연단 이정 선생님하고 같이 하다가 보니까는 일본 요새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라고 하니까 일본의 우익들, 그다음에 일본의 분위기는 메이지 유신 시기가 일본에 있어서 가장 절정의 시기였고 그 시기로 일본이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널리 지금 퍼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심없고 아주 외놈이라고 비난받던 일본이 막부 정권을 무너뜨리고 메이지 유신에 나서면서 이때의 일본이 이제 근대화에 이제 나서게 됩니다. 나서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보셨나 모르겠어요. 언덕 위에 하얀 눈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NHK의 드라마로 해서 일본 국민 드라마로 반영이 됐을 정도입니다. 저도 그거를 다 보진 않았고 앞에 몇 편만 봤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메이지 유신을 시작했던 일본은 소년 일본의 모습이었다. 힘들어도 저 언덕을 걸어 올라서 기어서라도 올라가면 저 언덕 위로 하얀 구름이 떠 있고 파란 하늘이 있는 좋은 세상이 우리 앞에 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메이지 유신의 꿈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실현해 나갔던 바로 그 시발점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가서 보니까는 동아시아 입장에서는 바로 그러한 식의 일본의 해외 응비론이 사실은 이 실제 이제 실행이 되면서 한반도와 중국,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이때를 피로 물들게 했었던 그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머지 국가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상당히 이제 보면서 착잡한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일본의 관광객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그러한 이 질서의 충돌 과정 속에서 조선과 일본이 서로 다른 길을 가고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이 이제 조선에다가 이제 타진을 합니다. 이른바 문호 대방이죠. 그래서 조일 수호 조규를 이제 맺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해문 방수 타국 선신물가라고 하는 것을 이 강화도의 덕질진에 가면은 이제 대원군의 지시에 의해서 타국의 배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바다의 문을 철저하게 잘 지켜라라고 하는 저 비석이 서 있는 걸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연무당 예토는 바로 이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이 이제 주변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이른바 이제 대외 진출로 나선 첫 걸음으로서 이제 조일수호를 이제 체결합니다. 물론 이제 책을 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전에 청일수호조규가 있고 왜 또 얘는 청일수호조규를 먼저 맺고 그다음에 조일수호조규를 맺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설명이 됩니다. 이 조일수호조규에서 우리 아까 저기 사회자 선생님이셨는데 사실은 평등한 근대적인 의미의 국가와 국가가 대등한 관계에서 맺은 조약이라고 하지만 불평등 조약에 사실은 또 시발점이 되는 거였지 않았습니까?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무관세로 일본의 상품을 갖다가 한국으로 들여올 수 있고 대항장에서 일본의 화폐를 자유롭게 통용을 할 수 있어요. 조선의
부지를 틈타가지고 맺어진 상당히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서구의 열강들이 중국을 침입하면서 난징 조약 이후로 다양한 조약을 체결하여 나갔는데요.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이지만 그 내용들이 다 대부분 보면 불평등 조약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서구의 근대화에 동의해서 그거에 참여했던 일본이 동일한 그러한 불평등 조약을 영내 국가들에게 요구하고 관철시켰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시기에 서양의 이제 우등생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요거는 이제 조일수 조기를 맺고 일본이 실질적으로 육교를 병합하는 그런 작업에 나선 이 과정입니다. 이 여러분들 보시는 게 육교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오키나와를 얘기를 합니다. 오키나와에 이제 워낙 또 한국인들이 많이 가셔가지고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가신 분이 더러 있으실 텐데 가시면은 이제 오키나와 옛 육교 왕국의 성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그 이 왕궁은 지금 화재가 나서 지금 보수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제가 거기에 있는 자료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근데 그 일본의 입장에서는 근대화를 만든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 일본에서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기 위한 남북의 두 개 열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는 북쪽으로는 홋카이도고 남쪽으로는 이 ryukyu입니다. 일본의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개의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일수 조기를 맺고 나서 이제 이 ryukyu를 강제 병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 북쪽으로는 본인제도라고 있습니다. 이 본인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보를 하고요. 자, 일본의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서 남아있는 마지막 하나는 한반, 대륙을 이어지는 한반도입니다. 저는 ryukyu를 볼 때마다 제가 ryukyu에 가니까는 나이 드신 분들이 한테 얘기를 해보니까는 ryukyu는 오키나와는 일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 오키나와가 일본으로 강제 병합된 거에 대해서 아직도 리지스트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젊은이들은 뭐 일본이 됐든 뭐 ryukyu가 됐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조선시대부터 ryukyu가 이 동중국해의 한 섬을 붙어 있으면서 이 중개무역으로 번성했던 섬입니다. 참 이 중개무역 하나만으로도 이 번성을 했던 섬이고, 중국의 조공을 바쳤고 나중에 일본에 조공을 바치는 양속 국가로 자신을 유지하면서도 조선과는 형제의 관계, 왜냐하면 중국의 조공을 바치고 조선도 조공을 바치는데 조공을 바치는 국가는 형제의 국가라고 해가지고 같은 그런 편지를 보내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이 ryukyu를 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 때 조선을 우리가 치러 가니 ryukyu 너희들도 군 병력과 그다음에 물자를 지원하라 했더니 ryukyu에서 우리 형제국에 대한 침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 외란이 끝나고 난 뒤에 가서 일본이 징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양속 국가가 저는 오키나와를 보면서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나오는 멜로스 섬의 대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게 많이 떠올라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리스 반도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인 스파르타가 서로 싸움의 벌이기 일부 직전에 가 있을 때, 그때 이 스파르타 계열의 멜로스라고 하는 섬에 해양 세력인 아테네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자, 너희들 바다 한가운데에 너희들이 있으면 우리가 상당히 뒤에가 불안해. 자, 그러니 너희들 우리한테 좀 복속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류교에서 그 멜로스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우리는 저 스파르타 쪽에 계열이기는 하지만 여태까지 중립을 유지하고 평화로운 국가로 우리는 유지를 해왔다. 자, 우리가 너희들이 전쟁을 벌여도 우리는 중립을 유지할 테니 우리를 그대로 이대로 놔두고 살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야, 너희들은 시범이 없고 우리는 힘이 있는 강자야. 우리 강자가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너희 약자는 강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따르면 되는 거야. 그게 곧 정의야. 결국은 나중에 멜로스에서 아테네의 그 합의에 거절을 합니다. 아테네에서 다 들어와가지고 멜로스라는 섬을 정복하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은 아테네로 다 끌고 가서 종으로 만들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 그 강대국이 서로 경쟁하는 와중에 힘이 없는 약소국이 중립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동아시아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태가 저는 오키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본이 조선으로 이제 세력 진출을 하고요. 육교, 이른바 중국의 조공국이던 육교까지 병합합니다. 여기 비상이 걸린 게 누굴까요? 청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신 거죠? 오늘 특별히 인천에서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인천 사진을 좀 많이 놓습니다. 제가 와서 다 답사하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맨 왼쪽에 있는 그 리폼하우스인가요? 그 아래에 있는 조미수호 통상교회와 이 체결지 표지석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메가도는 자유공원이죠. 그리고 그 옆에 또 제가 가보니까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자유공원은 미국 공원 같다 싶은 그런 생각도 제가 돌아보면서 나는데 참 예쁘기는 하던데요. 하여튼 왜 됐든 간에 1882년에 이제 그 조미수호 통상교약이라는 걸 맺고 외무세계 중국 그 당시에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였던 중국의 편승에서 안전보장을 보장받아왔던 조선이 이제 문호를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 조선이 원래는 그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맺거나 외국 연합과 수호통상조약을 맺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국내에 반발이 워낙 심했고 그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또 다른 외국들과 조약을 체결한다는 거에 대한 정적 부담이 컸던 거였죠. 그러나 이제 중국의 적극적인 권유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당시에 일본이 육교를 갖다가 병합했으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육교를 병합한 일본이 조선을 병합해서 자기네 땅으로 만들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라는 우려와 불안, 근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 동양과 서양의 질서가 충돌하고 처절하게 깨져면서 서구의 그 열강들이 중국으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그것만도 보고 왔던 중국의 입장에서 사실은 조선까지 신경 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에서 이홍장이라고 하는 당시 조선 문제에 대한 외교적 책임을 지고 있던 기양 대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그러면은 외국의 열강들을 한반도로 끌어들여서 이익균형을 만들어 놓으면 일본이 혼자서 독점적으로 한반도를 차지할 우려는 없지 않느냐. 서로 경쟁을 시켜서 독점적으로 한반도를 차지하는 그런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자라고 하는 이런 취지였었던 겁니다. 하여튼
그러한 취지가 어쨌든 간에 그 작용이 돼가지고 이제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건 1882년에 바로 요 동법행정에서 이제 체결을 합니다. 저도 요 부분을 참 찾고 했고 양키두들이라는 노래까지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이 참 재미난 이야기가 이제 슈펠트라고 하는 미국의 제독이 그 미국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조미수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와서 체결하는 장소에서 이제 미국 독립군이 불렀던 양키두들이라는 노래를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남자가 여자를 가지고서는 실험하는 식의 뭐 그러한 그냥 경쾌한 노래입니다. 근데 그런 경쾌한 노래인데 왜 이 노래를 불렀을까라고 하는데 이제 이 한미관계에 대한 조회가 당국대 김은모 교수가 그 미국이 한청 중속 관계를 타파하고 미국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신생 독립국가 출범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조선이 더 이상 이제 대등한 국가와 국가의 관계로 조약을 맺은 만큼 이제는 더 이상 조공국가 예속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그 거중조정 조항이라고 해가지고 미국과 조선이 제3국으로부터 멸시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았을 때 나머지 한 나라가 개입해서 그것을 도와주고 조정해준다라고 하는 조항을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 약소국인 그 조선의 입장에서는 그 거대한 증기선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그런 거중조정 조약을 맺었다는 게 상당히 희망적이었고 든든했겠죠. 자, 바로 1882년에 체결되었던 그 조약을 이제 기념해서 한미수교 100주년이라는 아주 근사한 탁이 이 자유공원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각 나라와의 조약들이 잇따라 이제 체결이 됩니다. 체결이 되면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인천에 일본 조개기와 청조개기가 이제 속속 들어왔고, 지금 현재도 가보니까 상당히 옛 모습을 간직한 채로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하나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은 이 지도를 똑같은 지도인데 한 지도는 여러분들이 늘상 보는 지도는 한 지도는 반대로 돼서 놓아봤습니다. 이게 지도를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관점과 나라를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왼쪽 지도를 볼 때와 오른쪽 지도를 볼 때 느낌이 좀 약간 다른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많이 다르죠. 제가 이 한중일 삼국을 돌아다니면서 제일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일본을 바라볼 때와 중국을 바라볼 때와 그 다음에 이쪽에 위선에서 이쪽 아래쪽을 바라볼 때 느낌이 180도 다르거든요. 우선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키나와입니다. 자, 오키나와가 들어갔고 한반도가 일본에 의해서 오키나와처럼 병합이 될 경우에 이 한반도가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가 베이징입니다. 바로 뭐가 뚫린다? 안문이 뚫리는 상황입니다. 안문이 뚫리고 그러니까는 중국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한반도는 중국의 인술과 이에 해당된다. 순만 치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왼팔과 오른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국이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미수호 통상조약과 북미 각국 열강들과의 조약을 조선이 체결하도록 해서 세력 균형을 한반도에 형성을 해서 일본의 진입을 저지하려고 했던지 이유를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몇 가지만 또 추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한반도가 이 대륙과 해양을 잇는 이 지리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더 명료하게 드러나죠. 보통 이런 정도의 상황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학교에서 배우셨을 때 교량국가나 또는 반도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연결국가, 다국가라고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게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국제적으로는 중간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간 국가. 이 중간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입장에서 보면 이 동아시아에서는 해양과 대륙을 갖다가 접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국가인데 유라시아 전체로 보려고 보면 해양과 유라시아 대륙에 접하는 지역에 이 국가들이 쭉 편재해서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터키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식의 국가들이 유라시아 대륙과 이 인도의 태평양과 접하는 연안 지역에 편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이 중간 국가들은 이쪽 해양 쪽에서 오는 세력과 이쪽 유라시아 대륙에서 오는 세력들이 만나는 병합하는 지역에 대체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에서 특별히 전략적으로 군사 안보적으로 중요한 지역일수록 그 주변에서 접하고 있는 강대국들의 관심이 중첩이 되어집니다. 중첩이 되어지는 것을 교차 권익 지역이라고 하고 있고 그런 강대국의 권익이 교차로 중첩되어지는 지역일수록 피보탈 스테이트라고 중요한 국가라고 하죠. 근데 이런 중간 국가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은 보통 어떤 한 강대국이 규칙과 질서를 정하면 그 규칙과 질서를 대체로 수용해서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약소국인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이 중간국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반도가 그 과거 이전에는 이 한반도에서 한 2000년 동안의 격변과 찬화를 겪어왔던 것은 주로 이쪽이었습니까? 이쪽이었습니까? 중국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중국에서 중원 세력이 벌써 50분이 지났어요. 원래 제가 김용호 선배님한테 20분 내에 설명을 끝내고 나머지 시간은 Q&A로 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40분에서 50분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가 그러면 좀 더 여유 있어 천천히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벌써 50분 이렇게 부산에 가는데 지금 이제 대전도 못 왔는데 그러면요 제가 좀 더 임팩트 있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간 국가의 위치를 설명을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2000년 동안의 격변이 벌어졌던 거의 대부분은 중원에서 온 겁니다. 중국이 북방으로 진출해서 대륙 영토를 확장하거나 이 만주 쪽에서의 세력이나 또는 몽골이나 거란처럼 이런 거란처럼 이 북방 초원의 유목민족들 간의 다툼이 있을 때 바로 이 지역에서 주로 이 변화가 있을 때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한반도를 에워싼 주변국 이쪽에서 어느 나라가 흥망성쇠를 하거나 이들 나라들 간의 세력 균형의 변화가 있을 때 한반도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전쟁의 참화일 수도 있고 그래도 한반도가 단 한 번도 영토를 직접 통치당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래서 그 당시에 주로 그 영토가 확장되어 있지 않았던 바로 이 요동 지역이 이것의 충돌 지역이었고 바로 늘상 이 지역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1392년에 조선이 공국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위화도에서 해군을 하지 않습니까? 요동 정벌을 포기하고 해군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200년 뒤에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동안 모든 한반도의 위협은 동원에서 왔는 건데 이제는 뒤에서 오게 됩니다. 해양에서 오게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요동을 포기하고 한반도로 내려가서 해양 세력과 중원 세력이 만나는 이런 지정학적 충돌 지점으로서 한반도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주변에 이 흥망성쇠와 세력 균형에 따라서 한반도가 창화를 잇느냐 안 놓느냐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그을 좀 걱정했던 상황이 한반도가 직접적인 그 지정학적 단층지대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지정학적 단층지대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안반과 안반이 서로 만나가지고 활성화되어져서 지진과 화산이 폭발을 해요. 국제정치적으로는 전쟁이 발생해서 전쟁과 찬화가 발생해서 더 예민해지고 실제로 1592년에 시작이 되었던 것이 이제 그 이후에 19세기에 청일전쟁에서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당시에 19세기에 서구가 들어오고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면서 그 다음에 일본이 들어오면서 소위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벡터가 또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이게 뭐냐? 서구 열강의 경쟁 구조. 그러니까는 안반은 오른쪽과 왼쪽에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힘에 의해서 터지는데 이 뒤와 앞에서 벌어졌던 이 압력 이후에 서구 열강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경쟁 구조가 한반도에 작용을 하면서 한반도는 어떻게 되겠다? 좀 더 활성화 단층이 더 활발해졌다. 국제정치적으로는 더 위험해졌고 한반도의 안전보장과 그다음에 자율성에 대한 문제는 더 예민해지고 더 위험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꼭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검은도입니다. 지금부터 빨리 넘어가야 되겠고 여기서는 재미있는 게 많은데 그냥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검은도는 이 영국이 한반도의 저 남단의 섬을 점령했던 겁니다. 영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적인 소위가 하는 세력 공정을 벌이는 상황에서 러시아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영국이 이걸 선제적으로 점령을 한 겁니다. 한반도가 이제는 단순하게 동아시아 내에서 중국이냐 일본이냐가 아니라 서구 열강의 경쟁이 관여되어지는 그러한 지대로 이제 바뀐 겁니다.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점령했던 이 범도를 매년 영국 대사관이 가서 참배를 해요. 이걸 한국 군함이 이들을 태워가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제정신 유지하는 생각을 저쪽에 있는 것은 거기에 남아있는 영국인들의 묘지입니다. 자, 이게 청일전쟁이 발생을 해요. 검은도 점령 사건이 1885년이고요. 10년 뒤에 이게 청일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근대화를 이룬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해서 이게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자, 우리가 서구와 같은 근대화를 이룬 국가로서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인 청일 패권을 우리가 좀 회수해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그겁니다. 한반도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한반도가 우리한테 언제거나 서구 열강이 우리를 침입할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본에서는 한반도를 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도라고. 일본의 목을 노리는 꺾어진 단도다라고 하는 단도론을 얘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수종주의 국가 현상을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했던 현상 유지 국가인 청을 상대로 해서 너희들의 패권을 인정할 수 없겠다라서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그 옆에는 러일 전쟁의 이제 모습이군요. 야, 이게 그 성동의 내동교회 저기인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을 이제 벌이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질서의 전환 과정에서 근대화에 성공한 수종주의 국가인 일본이 다시 당시에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였던 청을 상대로 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 것. 이 청일전쟁 그 시발점이 저 인천항에 상륙해서 시작하는 것이 시발점이 됩니다. 그 옆에는 그 러일 전쟁의 조입에서 나왔던 것, 이건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한반도에서 시작된 청일 전쟁이 중국의 웨이하이라고 하는 섬으로 이제 이어져서 거의 결전의 날을 맞습니다. 환치루라고 하는 웨이하이 시에서 저 앞을 내려다보면 리봉라오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 동아시아 쪽, 이쪽 동북아시아 쪽을 방어하던 중국의 함대의 기지였습니다. 저기를 이제 일본이 이제 들어와서 저거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그 당시 이제 섬에서 포로가 된 청국 육군과 해군이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이 잔교라고 하죠. 요 잔교가 요 잔교입니다. 요 잔교. 지금 현재 동대 유지하고 있어요. 현재는 해군 기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섬에 중국은 갑오전쟁 박물관을 지었고, 그 갑오전쟁 정문에 바로 이와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이 5,000년 동안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는데 그 꿈에서 깨어나서 제정신을 차리게 만든 전쟁이 청일전쟁입니다. 자,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본 시모노세키로 이제 넘어갑니다. 중국에서 이제 이형장이 이토 히로부미와 만나서 협상을 벌였던 당시의 모습과 그리고 인근에 형장이 머물던 협상장을 오고 가는데 이 형장의 길을 이용합니다. 당시 이제 협상장의 모습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이 전쟁에서 패한 중국이 각종 이제 협약에서 협약을 냈죠. 그중에 핵심이 조선은 독립국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유동반도와 그다음에 타이완을 이제 할애를 받습니다. 자, 그 당시에 협상에서 승리했던 일본 기념을 해서 지어놓은 지금 현재 기념관이고요. 그 기념관 앞에서 바라본 관몬해협이라는 해협입니다. 그 해협에는 이 조선통신사 상륙 음유지지라는 게 있어요. 조선시대에 일본에 보냈던 한국의 통신사들은 바로 여기에서 내려가지고 여기에서 독도를 거쳐서 애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모노세키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죠. 그래서 사실 청일전쟁을 통해서 당시 패권국이었던 중국이 이제 보통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거 바뀌게 된 것을 보고서는 이제 가장 우려했던 것이 러시아나 프랑스 이런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유동반도를 일본에게 내줄 경우에는 만주나 중국에서의 선취권을 우리가 잃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저지하는데 그것을 보통 이제 삼국 간섭, 삼국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조선 적어도 병든 동아시아의 왕국이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제국을 유지했던 동아시아의 제국을 유지했던 청이 이제 망하면서 보통국가로 되어지면서 중국은 이제 아주 열간의 경쟁, 약탈 경쟁의 대상으로 이제 전락을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차의 난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동시에 뭐냐면은 동아시아의 정치 질서, 동아시아의 세계 질서가 중국과 그다음에 서로 이분화되어져 있던 질서가 청일 전쟁을 통해서 하나의 세계 정치로 단일화되어집니다. 그 세계 정치로 단일화되어지는 질서의 논리가 뭐냐? 그때는 강대국은 강대국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소국은 강한 것을 강할 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 주권상 평등한 국가의 논리가 있지만 강대국의 논리가 확실하게 작용하는 바로 그러한 이 세계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계 속에서 각각의 나라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해서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동맹을 맺습니다. 러청동맹을 맺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나름대로의 자국의 안전 보장을 이제 도모를 했죠. 그 대가는 가혹했죠. 만주를 누구에게 줍니까? 러시아에게 주죠. 자, 러시아가 중국에서 삼국 청일 전쟁의 저기를 이제 뒤에서 청일 전쟁을 이제 이기고 나서 요동반도까지 확보를 해서 중국으로 드디어 진출하는 꿈을 이룬 순간에 러시아와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이 합류해서 그걸 저지를 하는데 문제는 영국이 일본이 승리해서 올 경우에 통상생의 혜택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빠지고 일본의 편을 들어줍니다. 자, 만주에서 러시아의 세력이 확대되어지면서 그거를 확대되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영국의 입장에서는 너무 위협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영로 경쟁을 벌였던 입장에서 만주를 뺏기고 중국마저 위협에 처하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뒤늦게 동아시아의 밥을 디민 미국은 자 너희들이 가져가는 건 좋은데 문호를 개방하는 문호 개방 정책을 던집니다. 소위 말하는 이거에 대해서 러시아가 다 반대를 해요. 자 그러니까는 영국과 미국이 이제 손을 잡습니다. 소위 말하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의 대립 구조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 만들어진 결과 그거의 결과물이 러일 전쟁입니다. 이 일본을 앞세운 영국과 미국의 대리전으로서의 러일 전쟁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러일 전쟁 역시 한반도에서 시작을 해서 만주로 확대되어져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요거는 당시에 그 러일 전쟁의 현장인데 그 설명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러시아가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요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청일 전쟁을 통해서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아주 예민한 단층으로 활성화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한반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열강들 간의 협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한반도를 자국의 이익과 국제정치의 논리상 어떻게 두면은 유리할까라는 걸 놓고 공동통치와 중립화와 분할과 보호국화를 그때 얘기들을 합니다. 바로 이 문제가 러일 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의 세력권으로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보호국가의 길로 1910년에 들어가고 이 분할의 처리 방안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에 분단의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 열강의 프레임의 작동이 이제 나중에 적용이 돼요. 지금 너무 급히다 보니까 뒤에 이게 됐네요. 그래서 그 프레임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19세기, 20세기 초에 러일 전쟁과 청일 전쟁이 벌어졌을 때 당시의 상황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러시아가 유라시아 대륙에서 저쪽 발트해와 그다음에 이쪽에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쪽 인도양 쪽으로 그다음에 시베리아를 건너서 만주를 거쳐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이런 일전의 동진 정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영국 당시에 해가 지지 않는 왕국이었던 영국이 지중해를 거쳐서 인도를 식민지화하고 자, 동아시아로 진출해서 중국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라시아 대륙이 이쪽 해양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곳에서 충돌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 발칸반도와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일대 흑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근동 문제라고 하죠. 이스터 퀘션이 여기서 발생하고 여러분들도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했던 영국과 러시아의 충돌, 보통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강대국 간의 경쟁 속에서 좀 안주에서 충돌했던 것, 바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게 이 러일 전쟁이었습니다. 보통 그 중간국, 이런 상태에서 중간국은 세 가지 운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 강대국의 동맹을 맺고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에 자신들의 자율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이제 뭐 지금 현재의 한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강대국의 충돌 속에서 내부적인 분열이나 외부적인 압박 때문에 그 나라가 파쇄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부한말의 조선과 대한제국과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는데 이 중간국가들, 이 강대국과의 경쟁이 벌어져가지고 충돌하는 지역에서 중간국가들이 하는 하나의 선택, 하나는 불량국가로서 강대국이 서로 끌어가려고 하는 국가가 되어지는 경우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현재 터키나 사우디아라비아, 인도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중간국이 어떤 식의 선택과 행보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나라가 놓여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죠. 이게 이제 19세기, 20세기의 그런 전 세계적인 경쟁이다라고 한다면 21세기의 경쟁은 거의 같은 그림입니다. 거의 같은 그림인데 이 소위 말하는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라시아 세력의 해양 진출이 시도가 되고요. 그거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막으려고 하는 유럽과 미국의 전략이 나토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연결됩니다. 자, 거기에서 지금 뭐가 발생합니까? 러우 전쟁이 나토와 러시아의 이 충돌 과정에서 러우 전쟁, 미국의 충돌이죠. 자, 그리고 충돌 예상 지역이 대만과 한반도입니다. 중간국의 운명이 이런 거죠. 중간국의 운명. 한반도로 북한을 하자면 한반도는 세 개의 이 지정학적 단층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의 경쟁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쟁 구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동아시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과 미국, 일본이 삼각 안보 협력을 이뤄서 이 중국과 경쟁하는 그런 지역 경쟁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자체 내에서 한국과 북한 간의 남북한에 벌이는 남북 간의 경쟁이라는 세 개의 복합적인 경쟁 구조 속에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소위 말하는 지질학적 반층지대가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한반도 그 자체가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예민해진 지역으로 좀 바뀐 거죠. 이럴 때 중간국의 전략적 딜레마는 상당히 깊어집니다. 우리가 생존하고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쪽으로 가야 되냐? 이쪽으로 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이쪽으로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어떤 상태입니까? 나라가 파쇄되어지는 상황.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망가졌죠. 그게 이제 보통 그게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그 한반도화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 있고요. 지금 그것과 동시에 한반도의 우크라이나화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옵니다. 이러한 식의 삼중의 어떤 압력을 받는 그 구조가 형성되어진 것이 청일 러일 전쟁을 거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 구조가 형성이 되어졌고 바로 그 구조 속에서 중간국으로서 한국이 강대국에 먹혔던 것 아까 말씀드렸죠. 중간국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파쇄지대에 놓여졌던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상황이 됐던 거 바로 그 상황이 될지 아니면은 지금 21세기에 어떤 식의 상황으로 바뀌어 버릴지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청일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왜 120년, 130년 전 이야기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일한 구조, 동일한 중간 국가의 위치, 그 다음에 동일한 지정학적 예민성 이 모든 것들이 그때 시작이 되었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고 바로 그 과정에서 청일 러일 전쟁 그 다음에 미소가 냉전 체제에서 대입할 때 한반도가 바로 그 지정학적 단체의 충돌지대였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전쟁이 벌어졌죠. 21세기 어떻게 될까요? 바로 동일한 구조, 동일한 위치 거기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 우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가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볼 거냐? 최선이냐? 아니면 다른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많은 하실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1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학생들 강의는 보통 제 시간 맞춰서 딱 끝내는데 아까 시간을 넉넉하게 주신다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거듭 제가 사회자님한테 죄송스럽고요. 자 일단 제 강의는 요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사가 수업 종소리도 듣지 못하고 열광할 때 교사가 훌륭한 걸까요? 학생이 훌륭한 걸까요? 여러분의 몰입도가 아마 강사님께 시간을 잊고 강의에 몰입하게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박수를 먼저 드리고요. 그래도 훌륭한 건 그런 학생들을 알아차는 강사님의 능력이 훌륭하신 겁니다. 강사님도 다시 한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무게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진지한 엄숙한 강의 같았지만 저는 중간에 약간의 강사님의 감정을 느꼈어요. 표준 발음이 시발점이거든요. 두 번이나 시발점이라고 했어요. 시모노 새끼인데 시모노 새끼라고 발음을 강조해서 하셔서 역시 역사에 감정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고백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좀 마음을 푸셨으니까 자연스럽게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사님의 마지막 내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질문해 주실 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우리가 엄청나게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 그 말씀을 드리고 같이 토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나 질문이 안 나올까 싶어서 여러분에게 질의를 쓰라고 그래서 드린 거거든요. 시간을 원래 잠깐만 쓰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걸 사실 믿었습니다. 사회자로서 제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예, 아직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요. 먼저 그러면 이 책을 저자를 알아보고 이 책을 출간해 주신 김영호 대표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의문점처럼 던지셨는데 사실 우리가 진짜 이렇게 궁금해하고 생각하고자 하는 게 현재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그 연정부가 선택한 그 선택지가 과연 어떤 거냐? 그 진단과 또 평가를 좀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어떤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 제시해 주시고. 질문이 역시 이게 상당히 독특한데요. 하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20세기
20세기 이런 상황에서 2024년 현 상황에서 결국 뭐 우리가 뽑은 정부가 어떤 대외 정책을 선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과 평가는 어떠냐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대안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저는 윤 정부의 대북 정책과 대외 정책이 과연 우리가 저런 전략적인 지정학적 단층에 놓여 있는 저런 상황에서 적절했다. 저는 상당히 좀 파탄났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첫 번째로 대북 정책의 경우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담대한 구상이라고 해서 한반도 신통화 구상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이제 단념을 시키고 그다음에 억지를 하고 단념을 시키고 그다음에 대화를 하겠다는 3D 정책을 이제 내놨습니다. 그게 아마 국정과제 120대 과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120대 과제 중에 하나일 텐데 국정 목표가 따로 있고 과제가 따로 있어요. 그랬는데 사실 윤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고 나서 북한에서 보면은 저기입니다. 오히려 지금 지난해 말에 두개 국가론을 얘기를 했어요. 두개 국가론을 얘기했고 2020년에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이미 시도를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더 이상 통일 문제를 남한과 다루지 않는 통일은 내부 민족 간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남한과 북한을 따로 된 국가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과거의 주적 개념이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북한의 핵 고도화는 이루어졌고 제일 답답한 게 그겁니다. 현 정부나 또 차기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무시한 상태에서 그리고 두 개 국가론을 무시한 상태에서 대화가 앞으로 가능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윤 정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억지와 단념만 하도록 하겠다. 우리가 노력하는 건 그것만 말뿐입니다. 그 사이에 전혀 다른 상황으로 북한은 갔고 대외 정책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GPS라고 하죠. 글로벌 피벗 스테이트.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중요한 국가로서 우리가 인정을 받겠다라고 해서 대표적인 경우 하나가 국제 질서의 어떤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주요 벡터로 우리가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규칙 질서에 기반한 보편적 그런 지역 질서를 우리가 구축하는 선도적 국가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것이 인태 전략을 발표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태 전략을 보면은 주어만 바꾸면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는 국제 질서의 전환 과정에서 지금 국제 질서가 전환하고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냉전 체제에서 양극 체제이던 것이 소련이 무너지면서 미국 중심의 단일 체제로 갔다가 지금 러시아와 중국, 이란이 부상을 하면서 점차 다극적 질서로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19세기에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패망하고 보통국가가 되면서 열강들이 서로 다툼을 벌이는 다극적 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러일 전쟁이 또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질서의 변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냐, 남한만의 문제냐? 북한은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북한은 그다음에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다 끊겼습니다. 끊긴 상태에서 북한이 지금 찾는 것은 북방으로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북방으로의 탈출입니다. 그래서 북중 북러 관계를 지금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제 뉴스에도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의 최대 승자는 누구냐? 북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러시아의 무기 대주고 석유와 식량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대남 그다음에 대미 관계가 단절되어진 상태에서 이러한 시기에 어떤 남한의 냉전적 사고방식이나 그런 대외 정책과 남북 관계가 북한에게 있어서는 기회이창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남북한 양자가 실질적 현실적인 국익에 기초한 남북 대화나 안보적 이익을 갖다 추구를 해야 되는데 결국 누구의 이익에 기초해서 추구를 하고 있는가? 각각 정치적 이익, 자기 정권의 이익을 기초로 해서 대외 정책과 남북 정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21세기의 현실적 선택이 자율성을 보장하고 생존을 보장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일련의 그 대외 정책과 남북 대책이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라고 봅니다. 그럼 답답하시죠? 그럼 길은 없나? 다른 질문 받고 강사님께서 아까 중간에 두 번째 웃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건 아니 오늘 오신 청중님들의 태도가 외교부에 막 지금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내일 당장 외국으로 공부하러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외교관들처럼 굉장히 신기하게 답변을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분도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마이크 드릴까요? 네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가 짧고 내용이 짧아가지고 좀 우둔한 질문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일인지 가능하면 짧게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중간부터 말씀드렸죠. 그리고 특정한 정치 이익을 기초로 해서 우리 대외 정책과 남북 관계 문제를 많이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소한 국민들이 합의하고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는 몇 가지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통상국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분단국가라고 하는 현실인식이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중간국가이고 또 하나는 저는 중견국가라고 봅니다. 19세기의 조선이나 대한제국과는 다른 세계 10위권의 국가에 걸맞는 그런 자율성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많은 것을 지지하는 것이 한국은 그 통상 경제, 그러니까 자원이 부족한 이런 좁다란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통상 무역 통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그거에 기초해서 대외 정책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미국말 듣는다고 러시아와 중국과 관계를 멀리할 필요가 있을까? 중간국가 입장에서. 가령 러시아의 대통령 취임식이 내일인가 모레인가 오늘인가요? 그런데 그런가요? 한국이 비무국가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대사관 분들을 얼마 전에 만났어요. 제가 직접 만난 건 아니라 만난 분들을 보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신 대사가 주한 대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분들 그 자리에서 청와대와 용산과 국정원과 서로 교통하는 채널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중국 대사가 없다고 그랬대요. 그 정도로 중국, 러시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강, 미국에 이은 최강 경제대국이고 한국으로서는 최대 교육국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이고 북한의 매우 가까이 그 다음에 언제든지 우리한테 위협을 줄 수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가 통상 그 무역 통상에 대한 합의 그 다음에
보편적인 하나의 질서와 규칙에 기반한 그런 자유통상국가를 많은 국민들이 지지한다면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가 미국의 메신저가 돼가지고 어떤 일방적인 그런 한미일 동맹에 포섭되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길이 막힌다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남북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분단 국가로서 이 한반도 평화제체 체제 구축에 대한 국민적 회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저기 그 글로벌 중추 국가라고 하는 6대 목표를 그거로 만들어 놓고 남북 관계는 120대 과제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남북 관계 사실상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이익에 기초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이익이라는 것이 지지를 받고 하려면 국민의 다수가 합의하는 토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남북관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남북 간의 비핵화 협상과 대화 교육, 그다음에 서로 협력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높다라고 한다면 그걸 반영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근데 특별한 정치적 자기들의 파단적 이익을 위해서 남북관계를 망친다. 나중에 그거 어떻게 회복하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네 가지 정도의 그 기준점에서 적어도 우리가 참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 대외관계나 남북관계에서의 어떤 런칭할 수 있는 출발점은 보이지 않겠냐 하는 것은 제 평상시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예. 마이크 드릴까요? 아니. 이 우리나라는 어쨌든 해양 세력과 이제 대륙 세력과 부딪히는 그 중간 지점에 어쨌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500년 동안 외교 정책은 기본이 4대 교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참 보면 4대 교린 그 시대에 가장 어쨌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4대 교린 정책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지금 우리나라 더군다나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럴 때 저는 지금 가장 우려되는 거는 4대는 남아 교린이 없다는 게 저는 큰 최고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점점 그동안에는 그 노무현 정부나 최소한 그 김대중 정부나 이쪽에 소위 말하는 민주당 정권 시기에는 4대를 좀 줄이고 교린 관계로 가는 걸로 이렇게 좀 주로 해왔는데 그거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결국은 외교 정책에서 큰 나라를 섬기는 4대 정책만이 남은 게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른 여타 국가 특히 북한하고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일관되게 한 편을 드는 이거는 저는 옛날부터 보면 가장 위험한 정책이고 그거 자체는 곧 뭐를 갖고 오냐면 저는 전쟁을 갖고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4대 정책 한쪽 편만 들어서 이렇게 하는 정책은 결국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전쟁이 곧 임박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어쨌든 극복할 수 있는 방안, 평화를 유지하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거를 좀 그 부분을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한반도의 발발 가능성에 몇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그냥 고도정리하고요.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한국은 우발적인 남북 간의 충돌 위의 가능성이 상당히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이 9.19 군사 합의도 무력화됐고요. 우발적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또 확산되지 않도록 저지할 수 있는 제어 수단이 사라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4대 교린에서 4대 교린이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우리가 중간 국가로서 유연한 외교 대외 전략을 사실은 가져왔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 러일 전쟁 직전까지 주권이라고 직접 통치라는 것을 당하지 않고 저 차만을 입고 전쟁을 입었거든요. 우리가 나름대로의 정통성과 그다음에 집단적인 커뮤니티, 민족, 공익성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유일한 예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소위 말하는 그 명청 관계가 바뀔 때 그 명분과 또 기존에 해오던 그 외교적인 어떤 관례나 간섭 루틴에 너무 매달려서 집착한 나머지 그때 우리가 한번 수모를 당한 거 이외에 사실은 나름대로 그러한 중간국가였지만은 유지가 되어 왔던 겁니다. 근데 가장 우려스러운 게 저도 우리 김태호 국가안보 NSC 사무처장 성균관대학교 교수셨는데 이분이 이제 쓴 대학 때 교수 때 논문을 쭉 보게 되면 이런 상당히 동학을 제가 그렇지 못했는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주변 국가들 간의 충돌, 주변 국가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문제가 한반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미래의 권력과 부를 누가 질 것이냐 그리고 그 권력과 부를 지는 곳에 이념과 가치를 우리가 선택해서 갈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이 가치 외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한반도에서 어떤 가치보다도 소위 말해서 어떤 가치가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전쟁 방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전쟁 나가지고서는 국제적 충돌을 우려하는 이유가 한반도에서 우크라이나처럼 이렇게 국제적으로 벌어지는 전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반도 바로 서울이 불바다하고 자체적으로 미국에서 조사한 거에는 전쟁 발발 이틀 만에 20만 명이 죽는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고 20만 명 죽는다는 것까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들의 지금 이야기는 철저하게 가치와 규칙, 보편적인 질서 기반한 그런 하나의 그 가치 외교. 뭐 지금 말씀하시라 한미동맹 제일주의, 한미동맹 제우선주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국제 질서의 변환 과정에서 주도적인 액터를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메신저로 전락해 있는 상황에서 교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창의적인 대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지 근데 안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20% 30%대 초반의 낮은 지지 속에서 지지하는 그 성향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외교 안보 쪽이 한 10% 정도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쪽 충성층에 비해서는 그 방식이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바꾸는 순간에 지지율이 더 무너집니다. 그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기 이준석이가 윤석열 안 바뀐다고 왜 말한 건가라고 하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과 남북 관계 문제가 남은 기간에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에 많은 거겠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제일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그 뒤에 정부가 보수 정부가 되면 진보 정부가 됐던 그 뒤에 이제 그걸 남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정권이 어느 쪽으로 이루어지든 간에 그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한반도의 우발적 충돌과 또 전쟁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불식시킬 수 있겠는가?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아니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 지금 우크라이나 우리가 지원하고 그렇게 러시아는 계속 우리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잖아요. 계속 교린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무역량이 제일 많은 중국하고도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기회를 타이밍을 더 늦추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그런 교린 관계나 이런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글쎄요. 저는 이제 최소한 외교학과, 국제학회나 이런 데서라도 정말 이거는 뭐랄까 학자들이라도 뭉쳐서라도 이 외교 관계 문제는 좀 정확하게 뭐랄까 그런 보고서 뭐 이런 거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NSC 이제 나중에 아마 저기 정권도 바뀌시 행정관서부터 계속 승진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안보실장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더 충격적이었던 이야기는 대한민국 외교 대외 전략에서는 대한민국 세력과 반국가 세력 딱 두 개만 존재한다. 거기에서 주변 이야기를 듣고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 문제나 이런 거에 최고위층에 있었던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해보면 보수 쪽에서 너무 실력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의 다음과 프로인데 한반도 어디로 가고 있냐고 답이 뭐냐고 물어보면 깜깜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뭐 이상 얘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할까요? 그럼 먼저 질문해주셨는데. 정확하게요. 예. 각각마다 오셨는데 사실은 이제 북한이 최근에 남북 간의 관계는 민중 내의 관계 문제가 아니고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선언을 했고 이미 이제 헌법에 개정하고 다 이런 상태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남북 관계든 대외 관계든 이런 것들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저도 잘 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얘기해서 2년이 돼서 3년 후가 됐든 정권이 교체가 됐을 때고 그렇다면 이렇게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선언했던 북한 남북 간의 관계가 그러면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똑같이 그건 아닐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저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아까 제가 얘기를 나눴던 사람이 남북관계 전문가였거든요. 네, 새로운 프레임으로 다시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비핵화 대화는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서는 무의미해진 거 아니냐라고 하고요. 기존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교류 협력 이런 문제들도 이게 국가 대 국가의 차원으로 해서 전환해서 새로운 틀과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 얘기까지만은 했는데 그걸 어떻게 짜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벅찬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담이지만은 중국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소원하는 관계, 민간교류나 무역교류는 여전히 꾸준하지만 이런 정부 간의 관계들을 소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요즘 정권 대충시키자. 그래서 중국의 이제 대륙적 기질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음 주에 중국 베이징 대학을 가려고 하다가 취소를 했는데 중국 대사관 초청을 해서 가는 거였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좀 했고 그 친구들도 한국말도 잘해요. 그래가지고 농담을 하더라고요. 네, 오늘 우수 학생이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다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잘 보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금하고 우리 조선 말 지금 소비전쟁, 러일전쟁 일어났던 때하고 아주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걸 뭘로 이제 두뇌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느끼느냐면요. 취임하고서 얼마 있다가 일본 갔잖아요. 기시다 만나러 갈 때 갔던 장소가
그 리카테이라고 긴자 구석에 있는 아주 노포예요. 오래된 그런 가게인데 그게 1895년에 설립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을미사변 그러니까 명성황후 국인해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그 정권이 사람 속을 계산을 못해. 그래서 내가 국회로 죽여버려야 된다. 계산을 못해. 왜 이런 데를 정했을까? 눈에 중국하고 끊어라. 그때 청하고 우리 끊으라고 하는 거지. 일본이 먹을 때 청하고 끊은 게 있잖아. 대한민국하고 그 민비하고 싸우는 간에. 그랬던 거를 파악을 못하고 그런 돈가스 집에 그러고 덜렁덜렁 가는 거 같고. 근데 또 하나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조일 수교 이후에 그 형평은 없는 그 화폐 사용 문제나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는 권리를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가짜뉴스 비슷한 떠도는 말 중에 여건 없이 독도에 간다라는 들으셨을 거예요. 여건 없이 독도로 간다는 둥, 해저 터널을 만들어서 상륙한다는 둥. 이런 그런 것이 있는 게 그때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모군란 이후에 재물포 조약 맺을 때하고 똑같잖아요. 재물포 조약 자기네들은 사람 죽었다고 자기네들 거 다 물어가고 그러는 것처럼 우양부 지금 우리가 받아내야 질 배상금 그때는 주네들은 다 받아서 갔어요. 주네들이 막 중국까지. 그리고 또 피해 보상금도 받아가고 그랬던 재물포를 이름을 여기 재물포라고 남기고 또 우리 저 사는 중국은 또 화폐가 또 재물포로 만든다고 해서 굉장히 내가 항의를 했는데도 그냥 그게 뭐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그래서 열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냥 한바닥인데 조금만 네, 그냥 두라는 거야. 왜냐면 과거에 상한도 우리가 통일했었고 우리 자신이 그다음에 삼국도 우리가 통일했어. 누가 어떻게 됐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국이잖아. 북한하고 남한하고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통일하게 놔도 상관할 것도 없이. 난 그런 정책을 썼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쉽게 보는 월남을 본다고 그러면은 프랑스 떠나고 주네가 먹고 싶어서 그거 저기 바다를 챙겼지만은 뭐 어쩔 수 있어요. 물러나니까 얼마나 지금 월남 땅이 크고 베트남이 커가지고 잘 살고 다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참견하지 말라고 좀 그랬어요. 참견하지 말라고. 아시죠? 저는 이거 듣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우산 학생이 친구분을 함부로 주는 게 아니에요. 답변보다는 저기 그 워낙 주시는 질문들의 그 내용과 깊이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를 몇 번 해봤었는데 오래된 전통의 그런 포럼이라는 걸 새삼 자리인 것 같고요. 제가 약간 시간 착각이 있어서 아까 좀 충분하게 제대로 전달을 못해드렸어요.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침내 백서행을 떠나듯이 인간별로 자세하게 그분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진지한 강의를 해주신 김영목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 많이 더가했는데요. 네, 예, 제가 윤미경 대표님께는 질문기회를 드리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시민사회에 공유할 만한 소식거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없으시겠죠? 네. 다음 포럼은 6월 6일입니다. 현충일인데 공휴일이에요. 근데 저희가 원래 계획한 건 팔미도에 가서 그 앞에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일어났던 인천 바다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역사의 의식을 다시 한번 읽기 없는 기행을 계획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팔미도에 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빨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럼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 하나의 순서 광고요? 아까 할미는 내가서가 질문 들어왔더니 근데 그냥 우리 어떤 광고? 아니 뭐 심사에 아까 광고. 예. 5월 11일 날뭐 인천에서 5.18 관련해서 버스 떠나는 건 뭐 이미 신청을 다 받는데 5월 12일 날 11시에 저희들이 5.18 처음으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인천 시민단체들이 같이 부평 소녀상 앞에서 5.18 기념식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면 5월 12일 일요일 날 11시 부평공원 소녀상 앞에서 그 5.18 기념식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앉은 자리에서 강사님과 함께